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벌어진 일부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스피커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중도 하차 소동 또는 사보타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먼저 서울신문 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제 이 TBS 김어준 씨가 출연하는 교통방송 그리고 시민단체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에 일면 토보를 실었죠. 자, 오세훈 시장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편파방송, 정치 편향성이 심한 김어준 씨가 소속되어 있는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9.8% 늘린 44조를 책정을 했는데 자, 교통방송 그리고 민간 위탁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시민단체, 민간 위탁 사업과 교통방송, TBS 관련 예산은 대폭 줄이고 청년, 취약계층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어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이해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발을 하겠죠. 반발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여론으로 가면은 여론전을 펼치면은 아마 오세훈 시장에게도 승산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은 올해 375억 원에서 123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23억 삭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신문은 이 해설기사에서 오세훈이 TBS 김어준을 정면 겨냥했나 이렇게 분석기사를 실었죠. TBS에 대한 예산을 123억이나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자, 그것이 김어준의 정치 편향성을 정치 편향성 때문이 아니냐. 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 배경, 출연금 무려 123억 원 삭감한 배경에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다. 그 배경에 특히 오세훈은 어제 예산안 발표하면서 유독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따로 강조를 했습니다. TBS에 대해서 독립언론, 독립방송의 의미는 권리, 권한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TBS를 겨냥을 했습니다. TBS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없는 비판을 하려면 재정 자립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출연금 삭감 배정을 밝혔죠. 그래서 375억 원에서 123억 원이 삭감이 돼서 252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TBS 교통방송은 원래 서울시 산하였죠.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였는데 방송 독립성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유로 작년 2월에 별도 재단인 서울시 미디어 재단 TBS 이렇게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독립을 했지만 수입의 70% 이상은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6년 시작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것은 여권의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았고 이재명 씨는 최근에 이 대선을 앞두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자, 김어준 씨는 충격을 받았겠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 멘탈이 강해도 본인 때문에 123억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 속한 본인 방송을 진행하는 교통방송에서. 그러면 교통방송 입장에서도 난감해졌죠. 그전에는 김어준 씨가 출연을 해서 이 청취율도 높고 이러니 광고도 들어오고 그렇게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123억 원이나 깎여버렸기 때문에 김어준 씨도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생방송에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 방송 사고죠. 생방송에 진행자가 지각을 해서 그 전프로 진행자가 진행을 약 12분, 20분 동안 맞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신문이 후속 기사로 오늘 아침에 8시 28분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오세훈 123억 예산 삭감 다음날 20분 지각한 김어준 하차 소동. 자, 하차 소동? 아니면 이거 사보타지일 수도 있죠. 태업을 벌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니 일종의 항의죠.
오늘 아침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하차 문의가 빗발쳤다. 매일 아침 7시 6분부터 TBS 교통방송 김호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 시간에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하지 못해서 앞 프로그램 진행자 정현주 아나운서가 대타로 투입돼서 13분간 일부를 진행케 했다. 그러니 TBS와 그 유튜브 게시판에는 김호준 잘린 것 아니냐? 바로 하차했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력 때문이냐? 이런 청취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7시 19분쯤 스튜디오에 도착을 해서 5분여 동안 숨을 돌린 뒤에 다시 2부부터는 방송을 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자, 공교롭게도 예산이 123억 삭감된 날 지각을 해서 하차 소동을 벌였고 일종의 태업을 하면서 항의를 한 것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게 돼서 정치 편향성 논란이 더 심화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김호준 씨가 지지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검찰의 수사 칼날은 거의 칼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뎌진 정도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아예 수사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그 전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종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대상에만 포함됐지 결국은 기소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대장동 늪에 빠진 이재명 구하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꼬리들만 줄줄이 잘라내고 결국 이재명은 기소도 하지 않을 테입니다. 일단 조선일보 오늘 일면 톱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유동규, 사실상 이재명의 신복이죠. 이재명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꼴을 자르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직무대행 유동규가 김만배 씨에게 우리에게 하나만 주고 다 가져가라. 임대주택 용지 하나만 우리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해라. 그것을 이익을 수천억을 남기든 알아서 다 해라. 그 대신 나에게 뇌물을 주면 된다. 그 내용입니다. 공사 쪽에는 임대주택 부지 하나만 다 주고 나머지는 아파트 같은 것은 설계하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다 알아서 나눠 가져라. 나에게는 그 대가만 주면 된다. 이야기죠. 자, 어제 유동규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 전에 유동규를 배임해서 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재명으로 가는 중간 고리를 자른 것 아니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배임 혐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유동규조차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유동규는 일단 배임으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도저히 검찰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또 꼬리를 자르려면은 누군가는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고,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던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했던 정민용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도 배임 공범, 유동규의 배임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 하나만 주고 다 가져가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천대유 일당에게 뇌물을 약속받은 유 씨가 2015년 초에 김만배에게 우리 공사는 도시개발공사 성남, 우리 공사는 임대주택 용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하천대유가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김만배 씨가 이후에 공무지침서에 자신들이 원하는 7가지 필수조항 삽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수익을 제한하고 추가 이익 분배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검찰은 이를 배임 혐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성남의 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수익은 임대주택 용지 1,822억 원, 여기에 그쳤다. 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장 직무대행을 했던 유동규, 산하기관의 유동규가 전부 다 알아서 다 했느냐? 그러면 그 위에 성남시장 이재명은 전혀 몰랐느냐? 호수아비였느냐? 핵심은 성남시장 이재명이 몰랐을까? 자, 몰랐다면은 정말 무능한 것이죠. 본인이 시장으로 있는 그 산하기관에서 이 유동규가
업자들과 서로 짜고 우리는 뭐 이 정도만 주면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뭐 어차피 그 돈이 내 돈도 아니고 1,822억 원만 주고 나머지는 수천억 당신들이 가져가고 그중에서 일부는 나한테 내물로 줘. 자, 이렇게 하는 구조. 그 큰 사업을 29만 평짜리 성남시 안에 있는 29만 평짜리 사업을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또 그 전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유동규 뭐 이렇게 막 움직였다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것도 모르고 시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 무능한 것이죠. 무능하니 그런 무능력한 시장,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능력을 보였던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좀 아찔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알고도 묵인했다면은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명백한 배임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검찰이 기소가 되면. 그런데 지금 검찰은 기소할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이재명의 선거원 검찰, 다른 사람들은 다 배임 공범을 하면서 배임 혐의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재명에 딱 보호막을 치고 그 아래 사람들, 유동규, 김만배, 또 사채업자들, 죄송합니다. 그 민간 사업자들을 쭉 쳐내는.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가지들을 쭉 쳐내고 이 몸통을 보호하는 그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한 거다. 그것은 정책적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배임 공범 혐의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잠정 판단을 내린 것으로 중앙일보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유동규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는 이재명 후보를 배임 공범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더 진행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임이 안 되는 경우는 손해가 나더라도 정책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뿐인데 이 사안은 특정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한 손해를 성남시에 끼친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감수할 만한 정책적 판단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명백한 배임이라는 이야기죠.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배임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논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기소하지 않기 위한 논리.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사법적 처벌은 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정치적 책임은 계속 추궁당할 겁니다.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금요일에 선출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선대위 체제를 갖추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검증을 아주 철저하게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제보들도 쏟아질 것이고 또 폭로도 나올 것이고 지금까지는 검증은 당내 후보들끼리 했지만은 앞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추궁까지 이재명이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가 시작이 됐죠. 첫날 당원 투표 첫날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표율 43.8% 역대 최고치. 그래서 당내에서 서버가 터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정권 교체 열망이 분출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틀째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모바일 투표죠. 내일과 모레는 ARS가 있습니다. ARS 투표, 모바일 투표를 안 한 책임당원들 대상으로. 그래서 투표율 한 70%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선을 기다려왔던 이런 보수 유권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56만 9,059명이 전체 책임당원 선거인단인데 투표 첫날 전부 날간 실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투표 첫날에 24만 9,367명이 투표해서 역대 최고 투표율 43.82%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게 2차 컷오프 때 그때 49.94%였는데 이것을 넘어서 70%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었으면 4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할까? 그 부분은 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것이 이 정권교체의 열망이라고 하면은 이 정권교체가 누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까? 그쪽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어제 문화일보 30주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층, 최근에 한 50% 이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응답층만 가지고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하니 윤석열 지지율이 홍준표 지지율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입을 하면은 정권교체 열망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이 높은 투표율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자,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 투표권을 가진 19만 명의 성향 이런 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은 일단 투표율이 높은 것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는 분석이 가능하죠. 윤석열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7월 말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자, 그리고 전체 선거인단 중 2040 세대가 지금 많이 새로 유입이 됐다고 하지만은 35%, 20대, 30대, 40대가, 그리고 50대 이상이 65%쯤 된다.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인 50대 이상이 윤석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 쪽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 쪽은 신규 당원 상당수가 2030, 40 세대고 수도권 당원이라는 점에서 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35대 65 지금 50대 이상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죠. 40대 이하에서는 홍준표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 책임당원 비중은 35대 6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주로 윤석열 후보가 영남에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좀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역별 책임당원 비율도 서울, 인천, 경기가 34.7인데 대구, 경북이 24.4, 부산, 울산, 경남 18.9 해서 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표율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단은 윤석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이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상당히 중요한데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실시가 됩니다. 어떻게 실시가 되냐면은 여론조사 기관 4곳에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1,500명씩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쪽에서 좀 힘겨루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지선다형을 요구를 한 홍준표 후보 쪽에 좀 유리하도록 이 설문이 또 됐습니다. 가뜩이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데 이 설문 여론조사 문항도 홍준표에게 좀 유리하게 됐기 때문에 자, 여론조사 문항은 이렇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원래 공개를 안 했죠. 공개를 안 했는데 이 동아일보가 입수를 한 모양입니다. 입수를 해서 이쪽에 여론조사 문항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내년에는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1대1로 맞붙을 경우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 호명 순서는 무작위 로테이션이 됩니다. 이 대결이 될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국민의힘 4명의 후보 중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없다, 모름. 그리고 이것도 이름 다시 또 로테이션을 합니다. 앞에 이름을 먼저 불러주면 그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임당원 투표는 윤석열이 우세할 걸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우세할 걸로 보이는데 자, 본인이
50%씩 반영이 되죠. 그래서 본인이 유리한 그 지점에서 얼마나 더 격차를 벌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승패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금요일 날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는 대선 후보는 당장 서둘러야 될 일이 하나 생겼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단일화 문제입니다.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이준석 대표는 뭐 단일화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소리고,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모습, 달라진 외모 보고 좀 이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아주 단정하게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선보였죠. 7대3 가르마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아주 결연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외모뿐이 아니고 태도뿐이 아니고 출사표 그 내용도 상당히 안철수가 좀 독해졌다, 변했다. 이런 느낌을 들게 했습니다. 경향신문 사면 보시면은 삼수 도전 안철수 임기 내에 중간평가하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대선은 사자구도로 간다. 심상정까지 포함해서. 자, 중간평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 작고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중간평가 공약을 내걸었죠. 내걸었다가 그때 당시 야당 김대중 총재와 합의하에 중간평가는 없던 일로 했었는데, 자, 지금 30년이 흐른 지금 안철수 후보가 또 중간평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선 시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그 안철수의 출마가 대선 지형의 변수로 평가된다. 그리고 특히 5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여기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아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때도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브랜드로 내세우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5년 임기, 단임 임기죠. 그렇기 때문에 4년 연임할 때는 4년 동안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여론도 살피고 민심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5년 단임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 막 퍼주기를 하면은 국가는 다 비워지는데 나라 국가는 비워지는데 그 정권의 임기가 5년 딱 끝나면은 끝입니다. 다음 정권에게 그냥 빈 국가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가령 5년 단임이라도 2년 반 정도 하고 나서 중간평가를 받겠다. 그래서 국민의 50% 지지를 못 받으면 당신 2년 반 동안 잘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 물러나겠다. 자, 이런 카드를 던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배수진을 친 것 같고,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되면은, 양쪽이 일단은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텐데, 안철수는 지금까지 계속 단일화, 문재인과의 단일화, 그전에 박원순, 얼마 전에 오세훈 단일화 할 때마다 본인은 불쏘시개 역할만 했다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어떤 안철수에게 명분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명분이란 것이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어느 한 사람이 후보가 되면은 다른 한 사람은 국무총리를 맡는다든가 그때 DJP 연합처럼 자 그런 방식의 또 획기적인 방안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단일화가 실현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1월 2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